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 다시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역내와 역의 달러 환율과 관련된 수급과 관련된 변수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우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당 이후 역외 시장에서 달러 수급 변수로 인정되는 CDS 프리미엄이 조금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대략 35베이스 포인트로 지난해 말 대비 8베이스 포인트 정도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그 때문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 미 국채 금리가 하락 안정되는 상황에서 단기 자금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달러 유동성 지표들도 대부분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달러 강세의 원인이 달러화의 유동성 문제라든지 혹은 악재의 발현 때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뭘까요?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이유 말입니다. 사실 시중에 배추가 많아지면 배추 가격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달러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약 3조 6천억 달러의 신권을 찍어냈고 팬데믹 때 또다시 4조 5천억 달러의 새로운 지폐를 찍어낸 상황에서도 달러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놀랍기만 합니다. 유동성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러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째, 리쇼어링 때문입니다. 미국은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에 투자를 종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네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원화 들고 가서는 안 되죠.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당연히 미국 내 달러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오르게 된 것이죠. 게다가 리쇼어링이 진행되면서 미국 내 일자리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소비가 활발해집니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도 달러 강세의 이유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금리입니다. 유럽은 물가가 거의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아직 물가가 2%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비해 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것이죠. 왜요? 금리는 화폐의 보유 가치를 의미하니까 더 높은 금리 수준이 달러의 보유 욕구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달러 바스켓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 그리고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 기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달러가 얼마나 더 강세를 보여야 하는지,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화부터 점검해 보죠. 유럽은 요즘 온통 극우주의의 부각 소식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난 6월 9일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약 31.5%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극우 정당답게 지나친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부가가치세율을 낮추고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했던 정년 연장을 철폐하고 10만 유로의 무이자 대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치우칠수록 작은 정부와 작은 세금을 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우치다 못해 극우가 되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주로 하는 말이 내가 왜? 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민자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돼?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되지 굳이 내가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내가 왜 내가 번 돈을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돼? 이런 생각들이죠. 뭐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게 되고 남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유로 공동체마저 부정합니다. 이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들이 탈유로에 불을 지필 경우 유로화가 흔들리게 되겠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달러화는 반대로 강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이미 2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랠리를 거듭했던 상품의 상당수가 최근 들어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구리는 물론이고 아연, 알루미늄 등 대다수의 산업금속과 더불어서 밀 가격도 하락 중이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좌파 정당 연합인 신민중전선이 지난 주말에 대규모 지출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다시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독일 국채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프랑스 국채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극우가 남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라면 극좌는 너무 많이 배려하는 바람에 문제를 만들죠. NPF는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도까지 구매력의 확대, 그리고 환경보호, 공공서비스 보완 등을 위해서 매년 1,5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출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1,500억 유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EU에는 재정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원국들의 재정 적자는 GDP의 3%를 넘을 수 없죠. 하지만 NPF의 공약 하나만 가지고도 작년 기준 프랑스 GDP의 대략 5.4% 수준입니다. 다른 재정 지출을 몽땅 제로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규모를 더 쓰겠다는 거예요. NPF는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한 조치도 폐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정당들이 국가 재정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당장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신용평가사죠. S&P는 지난 5월 31일 프랑스 신용등급을 이미 AA에서 AA-로 강등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프랑스 여당의 지지를 뛰어넘는 RN 혹은 좌파 연합으로 분리되는 친인민전선 모두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재정 적자 부담이 더 확대될 우려가 크다라는 것이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였죠. 문제는 이 같은 현실 속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이에요. EU 집행위원회는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재정 준칙을 다시 적용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등 8개 국가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가 부채는 GDP 대비 60%로 제한하세요.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 넘으면 안 돼요. 라는 문책이었죠. 이들 국가들이 정부의 지출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EU의 규정에 따라서 GDP 대비 0.2% 수준의 벌금이 매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EU 기금에 대한 접근도 제한됩니다. 그럼 어쩔까요? 극우와 극좌 모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받아들일까요? 근데 극우나 극좌 이렇게 좀 심하게 치우칠수록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고 착각하는 편향이 짙어집니다. 특히 극우는 유로 공동체를 간간히 부정해 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쯤 되면 EU 집행위원회와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더욱 유로화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달러 바스켓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흔들리다 보니 달러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달러 바스켓에서 두 번째로 큰 엔화부터 점검해 보죠. 먼저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A라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이자를 5% 준답니다. 그런데 B라는 자산에 투자한다면 이자를 1%도 못 주겠다네요.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위험이 크다면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A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다시 제시해 드리죠. 절대로 부도 위험이 없는 A라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답니다. 부도 위험이 없어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신용물인 부도 위험이 있는 B라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1%도 못 주겠다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은 너무도 분명해지죠. A가 미국채라면 B는 일본 국채입니다. 미국채는 절대 부도 위험이 없으면서도 고금리를 주겠다는데요. 일본은 신용물이면서도 낮은 금리를 주다 보니까 일본 국채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인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금리는 반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갑작스런 금리 상승을 용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찍어서 자국의 국채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 저렴한 엔화를 차입해서 고금리에 투자하는 이른바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엔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캐리 트레이드가 이자를 노리는 거래잖아요. 그런데 이자 노리다가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환율 변동성을 제거해야만 되는데요. 투자하기에 앞서서 엔화에 대해서 반드시 숏 포지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엔화는 약세에 약세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스터 N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카게바라는 160엔을 정부 개입을 부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았었는데요. 실제로 환율이 160엔을 위협할 때마다 일본 당국은 구두 개입과 더불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엔화의 약세는 멈추지 않아요. 첫 개입으로 추정되는 날은 지난 4월 29일이었죠.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하자마자 엔화에 대한 매수를 단행했었고요. 지난 5월 2일에도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지난 21일에 필요시 정부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면서 또다시 경고를 했는데요. 시장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개입 규모가 대략 10조엔, 우리 돈으로 87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화의 매수는 일시적으로 환율을 낮췄을 뿐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했죠. 오히려 엔화는 올해에만 달러화 대비 약 11%나 하락했어요. 주요 10개국 통화 가운데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선진국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금리가 일제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금리를 5.5%까지 올렸잖아요. 하지만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쳐바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나 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엔화의 강세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냥 엔저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어요. 일본을 깊은 불황과 디플레이션에서 건져내기 위한 아베노믹스도 결국은 뭐예요? 돈을 마구 찍어내서라도 이 디플레를 끝장내겠다라는 의도가 강했었으니까요. 특히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일본에게 적절한 엔저는 우호적이었습니다. 일본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유불급, 뭐든지 너무 과하게 될 경우에 부작용이 반드시 생기는 법입니다. 140엔까지야 엔저를 즐겼겠습니다만 150엔을 넘어 160엔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까지 디플레에 익숙했던 그 경제가 갑작스레 인플레이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재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을 이유로 지나친 엔저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이 낯설은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높아지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감소하면 경기는 침체됩니다.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면 일본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이나 혹은 금리 인상을 통한 엔화 부양, 양쪽이 모두 막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적절한 수준으로 엔화를 끌어올려야만 하는데요. 엔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화폐의 보유가치, 즉 금리를 올려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금리에 익숙한 일본 경제가, 일본 기업들이 조달금리가 너무 높아질 경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함부로 금리를 올리지도 못했던 겁니다. 물론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테이퍼링과 금리 결정은 별개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오는 7월 BOJ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분명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7월 금정위에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동시에 발표한다면 순식간에 엔화에 대한 숏 커버가 집중되면서 엔화가 아주 단기간에 걸쳐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설령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엔화의 꾸준한 강세를 유인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워낙 낮은 금리에 익숙해져 있던 일본 경제를 감안한다면 한 번으로 그치겠죠.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에요. 바클레이스 캐피탈 지난 20일 투자 노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일 금리 차가 일정 수준을 넘어 유지되는 한 금리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노리는 캐리 트레이드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올해 연말까지도 N달러 환율은 160엔대에서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이죠. 글로벌 금리와의 구조적 격차를 좁히지 않는 한 N저 추세를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물론 일본이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또 다른 길이 있긴 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미일 간 금리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미국은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태세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 FOMC 회의 직후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에 3번에서 1번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결국 올해 말까지도 혹은 그 이후까지도 엔화의 약세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화 바스켓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와 엔화의 향방을 살펴봤는데요. 유로화의 강세나 엔화의 강세를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결국 달러화의 기조적 강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도 이 달러 강세라는 환경에 맞춰 세워야 한다는 말인데요.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 관련주가 좋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미국처럼 따라 올릴 경우 PF 관련 부실이 본물처럼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자니 원화의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이 있죠. 결국은 원화의 심각한 약세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높여서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조금 더 안전하게 유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밸류 프로그램이죠. 밸류 프로그램을 넓은 의미로 재조명하면 자본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개방도를 높이면서 주주환원 의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고질적인 원화 약세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원화 약세 환경이 지속되는 동안 자동차랄지 반도체, K푸드, 전력 관련주 이런 것들 수출 관련주들은 제법 시세를 뽑았습니다만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은 연초에 잠깐 상승하고는 한풀 좀 꺾여 있는 상황이죠. 하반기에는 밸류 관련주들에서 기술적 매수 신호가 잡히는 종목들을 새롭게 포트에 하나씩 둘씩 담아볼 생각입니다.